네, 6,300선까지 돌파한 코스피 숫자만 보면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적일까요? 정책일까요? 아니면 포모일까요?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이미 늦은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숫자 뒤에 숨은 시장의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놀랍게 출발해가지고 막판에 뭐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수를 6,300선까지 경험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쭤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먼저 한 말씀 주신 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김한진 박사님, 이성적 과열에서 곧 비이성적 과열로 이익 모멘텀의 관건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재밌습니다. 비이성적 과열이 곧 닥친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뭐 비이성적 과열은 아시다시피 80년대 앨런 그린스펀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닷컴 버블까지 3년간 90년대였죠? 계속 90년대 계속 주가가 올랐죠. 예. 지금은 조금은 이성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달리면 조금 비이성적 과열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국에 뭐가 중요하냐 지금부터는 이성적과 비이성적을 가르는 것은 결국에는 어닝의 절대치보다는 이게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국제기관에서 디램 가격이 올해 150% 작년 대비 오르고 내년도에는 한 80% 오른다고 전망을 맞든 틀리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에 80%의 디램 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그 절대치만 보면 굉장히 높지만 작년 대비 올해 150%에 비하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그 디램 가격이 됐든 또 반도체 가격이 뭐 수익이 됐든 뭐가 됐든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율이 됐든 뭐 이러한 그 이익을 지배하는 모멘텀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빠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증가율이라는 게 뭐 한없이 100%씩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거고 계속해서 증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기대치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그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한국 주식이 특별히 작년에 하반기부터 특히 8월 이후에 많이 올랐던 이유는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현실보다 그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모멘텀이 주가를 폭발적인 상승을 시킨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조금만 이제 미국 빅테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치가 조금만 낮아져도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조금 지나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누적되다 보면 주가가 피로도가 쌓이겠죠. 어제 오늘 아침 그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경민 부장님은 정책과 실적 모멘텀이 이끈 코스피 6천 시대. 뭐 실적 전망이 워낙 빠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6,300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PER은 10배를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네. 됩니다. 그만큼 실적이 담보되었고 또 하나는 최근 코스피가 6천으로 가는 과정에서 금융주의 힘이 굉장히 컸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3차 상법 개정 통과를 전후로 한 자사주 소각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굉장히 적절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쉬지 않고 올라온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같이 좀 쉬는 국면도 있는데 연초 이후 38거래일 중에 7일 빼고 31일 동안 올랐습니다. 예. 네, 이런 흐름들은 뭐 저도 거의 보지 못했던 흐름인데 그 흐름이 단순하게 기대감을 넘어서는 정책이 시행되고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림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저희는 정책과 실적 모멘텀이 적절하게 콜라보를 이루면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잠깐 언급했던 이 실적 정책에다가 포모도 있는 거 아닙니까? 포모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워낙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자라는 힘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뭐 여러 뉴스에서 나오고 있지만 신용융자 같은 것들은 금액 자체는 많이 예. 높아졌지만 시가총액 대비 비율로 봤을 때는 지금 29%, 30% 저점 수준이거든요. 2021년 코로나 때 코스피가 3,200을 넘나들고 그럴 때는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중이 43%까지 갔었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되고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중 유동성이 중시로 빠르게 들어오는 과정이지 극단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강세장에서 어떻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데 있던 돈을 가져와서 맞습니다. 투자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주제로 우리 K증시 슈퍼사이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텐데요. 역사적인 순간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오늘은 약세로 마감했지만은 25일 6천선 넘고 오늘은 6,347포인트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여전히 강세장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한진 박사님. 네, 뭐 강세장의 끝물일 수는 있어도 강세장인 것 같습니다. 강세장에 지금 조금 연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20년 만에 슈퍼사이클인데 사실 제가 입사한 게 이제 86년도 증권업계에 입사했는데 85년부터 90년까지 PBR이 0.5에서 2배까지 그때 올라갔거든요. 반도체는 없었지만. 예. 그리고 두 번째 20년 후에 있었던 사이클이 2005년 사이클입니다. 네. 그때는 이제 반도체가 살짝 슈퍼 사이클이 있었죠. 그때도 0.6에서 우리나라 PBR이 2.2배까지. 그리고 2005년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 대략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가 또 0.7에서 0.6, 0.7에서 지금 2배까지 이제 오른 그런 20년 사이클에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인데 사실 GPU를 중심으로 한 가속 컴퓨팅 인프라 구축기에 일어난 반도체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프라 기술 혁신이 굉장히 조금 혁신적일수록 제가 볼 때는 과잉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도 승자 독식, 그들도 포모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설비 투자를 안 하면 밀릴 수 있다라는 아주 절박함이 있습니다.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문 닫아야 될 수도 있는. 네, 사실은 뭐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수혜가 지금 오롯이 지금 메모리에 지금 또 HBM에 지금 수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니까 밸류에이션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대신증권 팀장 계시지만 대신증권에서 삼성전자 200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적정 주가를 27만 원으로 리포팅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그 얘기는 만약에 이제 그런 정도의 분석이 맞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빠지면 많이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안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빠지면 아직까지는 조금 사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빠지는 장이 계속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비이성적 과열로 가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오늘 7조 외국인이 팔았는데 뭐 개인 그 정도는 가볍게 받아내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네. 지금 강세장 맞습니까? 저희는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개월 선행 EPS라고 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1년간의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가치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데 12개월 선행 EPS랑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가 0.934에 거의 뭐 더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목표 주가도 목표 타겟도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22개월 선행 EPS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꺾이기 전까지 계속 가는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갈 때 시장이 잘 올라갈 때는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27년 이익 증가율까지도 여전히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면 뭐 1분기 실적 시즌 때 또 레벨업 되겠죠. 이익 전망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7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기 전까지 12개월 선행 EPS가 꺾이기 전까지 계속 가는 실적 장세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대할 것은 이제 3차 상법 개정까지 통과됐다고 한다면 이제 3월 달에 주주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정책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을 끝나고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거에서 향후 주주 친화 정책 또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다른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어서 아마 이런 상승 흐름들은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신중론은 있지만은 좀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꺾이느냐가 이게 궁금한 네. 건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번 6천선 돌파의 가장 큰 주역은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전닉스라고 우리 줄여서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는 벌써 이제 22만 원을 바라보고 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추격 매수해도 되는 구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시장에 언제 진입해서 언제 빠져나오느냐를 뭐 저도 그렇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을 대상으로 장기 뭐 한 100년간 이렇게 조사한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PER이 높다 혹은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해서 그 당해년도 한 1년 그러니까 12개월 정도 수익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PER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가가 올라갈 거냐 말 거냐는 사실은 주가가 비싸다 안 비싸다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사실은 뭐 캠피셔 얘기대로 투자의 그루죠. 사실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오래 주식시장에 머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AI 투자는 계속될 거고 메모리 수요는 뭐 언젠가는 꺾이겠지만 또다시 또 살아날 거고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본다면 사실은 뭐 한가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조급하실 텐데 그래서 조금은 좀 여유 있게 지금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좀 길게는 결국엔 주식시장은 올라가니까요. 그 답변으로. 솔직히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얼마간이 긴 기간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 팔겠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가져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면은 당장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주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은 질문을 이경민 부장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고객이 묻습니다. 네. 고객이 여쭤보는데 지금 추격 매수해도 되는 구간인지. 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어제도 영업점을 가서 고객분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사고 싶을 때 일단은 발을 담그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언제 사야 되냐, 오늘 사야 되냐, 내일 사야 되냐, 지금 발을 담그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보면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장중 변동성이나 이런 변동성이 좀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 5만 원 정도를 사시고 반등을 한다면은 다른 업종을 사실 수도 있는 거고 더 유망한 것들 또는 밀리게 됐을 때마다 5만 원이었다면 10만 원, 그 다음 또 밀리면 15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피라미딩 전략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뭐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도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약간은 기계적으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가격대를 정해서 좀 피라미딩 전략을 만들어 간다면 흔들릴 때마다 좀 담아놓고 어느 정도 매집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그 우리나라 증권사보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마치 경쟁을 하듯이 목표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맥쿼리가 삼성전자를 34만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를 170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구조적 병목에 놓여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두 분께 이거 똑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과거 반도체 사이클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뭐가 다른 건지 이 어떻게 이렇게 목표가가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건지요. 네,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뭐 저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 1440년대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 금속 활자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인쇄술이 보급된 겁니다. 그때 보급된 당시에 유럽 전체의 도서 인쇄량이 100만 권이 안 됐대요. 그런데 50년, 100년도 안 돼서 그게 한 1억 건, 2억 건까지 늘었습니다. 지금의 AI 사이클이 그 정도의 혁신이 아닐까요?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특히나
생존의 게임이고 기업마다 아마 운명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도 경험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산업 자체는 이제 개화기에 불과하고 2015년부터 제가 볼 때는 2019년 정도까지가 1차 상승기였고 그때 M7이 한 2배,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지금 2026년 요 정도까지 M7이 지금 4.5배가 주가가 올랐는데 이때가 이제 말씀드린 조금 AI가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는 그리고 이 구축 시기에는 이제 과잉 투자가 일어나는 그런데 이 과잉 투자가 일어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세계 GDP의 지금 1%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과거 뭐 자동차가 깔릴 때 보급될 때 뭐 도로 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뭐 거의 GDP의 한 3% 정도였다고 합니다. 4%까지 갔었고요. 또 90년대 IT와 통신, IT 혁명 때는 거의 한 3%였고요. 지금 한 1%니까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갈 길이 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거 이제 적용해서 상업화로 뭐 서비스로 요즘 뭐 굉장히 사스 지금 디스트럽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피지컬 AI도 지금 시작이고 에이전틱 AI 뭐 당연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방대한 메모리와 방대한 이제 더 그 큰 좀 고대역 폭의 그 메모리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 3차 상승기가 2030년 정도까지는 AI 3차 사이클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 AI 사이클이 지금이 피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반도체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유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줄듯이 반도체도 가격이 올라가면 그렇죠. 예. 뭐 엔비디아가 뭐 내달 GTC에서 뭐 새로운 걸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메모리를 적게 소모하고 오히려 SRAM을 저기 하는 지금 뭐 방대하게 하지 말고 이제 아주 좁게 그렇게 이제 GPU를 LPU라고 그러는가요? 이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이 정도 예산에 이 정도 투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다 보면 디램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계획이 이제 어그러지고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그래서 없겠죠.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도 일단은 조정을 받는 날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을 건데 우리가 이제 산업의 그 성장하고 그리고 그 주가의 좀 레벨, 밸류에이션 이거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요즘에 스탠리 드러켄 밀러가 조금 많이 언급이 되는데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은 시장은 그 속도를 과하게 앞서갔다가 또 이제 뭐 또 이렇게 조정했다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이라는 것과 이제 조금 주가라는 거 조금 분리해서 볼 것. AI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길고 원대할 것이라는 점. 그 사이에 반도체가 놓여 있는데 이 반도체도 좀 갈 길이 멀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빌 게이츠 얘기가 생각납니다. 빌 게이츠가 어떤 혁신 신기술은 그 가까운 단기간에는 과대평가하고 중장기적으로 과소평가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를 너무 잘 깨고 계시니까 구텐베르크와 자동차, 인터넷까지 비유를 하시니까 지금 AI 투자 이것이 어떤 수준인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이 과거 디램 슈퍼사이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일단은 수요처가 너무 다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에는 뭐 핸드폰이 뭐 스마트폰으로 되고 이런 단계마다 업그레이드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피지컬 AI라는 게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그 확장성이 굉장히 방대해졌다라는 거겠죠. 이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최근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은 반도체 가격 계약을 뭐 월 또는 분기로 한 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면 구조적인 변화다. 그래서 PER, 지금 반도체 평균 PER이 7배 조금 넘거든요. 합쳐서 본다면 이게 10배로 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배만 가도 뭐 거의 한 40% 이상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실적을 빼고입니다. 실적을 실적까지 올라와주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좀 과하게 반응을 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사이클에서는 많은 부분들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책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완화하고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반도체 산업이란 부분들에 있어서도 과거보다는 좀 더 수요 공급 조절을 하는 가운데 구조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 모멘텀하고 정책 모멘텀이 딱 맞물리던 네. 상태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딱 더해지니까 이런 어떤 폭발적인 장세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증권사들 그 코스피 상단 전망치 높이는 게 아주 유행인데 NH하고 키움이 7,300 하더니 하나증권이 7,900, 그다음에 노무라는 8,000까지 이렇게 전망을 올렸습니다. 이코노미스트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단, 펀더멘털 근거가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상단을 얘기하는 게 참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의 균형이 없듯이 증시에도 비정상이 정상입니다. 네. 그 정상적인 페어 밸류라는 거,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거든요. 낮거나 높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지금 상태는 이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레벨이 비정상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뭐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이 5배, 6배의 반도체 PR을 물론 반도체 사이클도 있고 아까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엔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약점을 투자자들도 다 압니다. 하지만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뭐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PR이 지금 1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PBR은 한 2배 정도 되죠. 그래서 ROE가 지금 14%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40%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가 50%의 ROE를 달성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20% 정도로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OE 전체적으로 14%에서 20%를 향해 가는데 지금 미국 PR을 보면 S&P 500 PR이 21배, 2배거든요. ROE가 20%입니다. PBR은 5배입니다. 근데 PBR은 높은 게 조금 미국은 이해가 되는 게 무형자산, 소프트 산업이 많거든요. 그렇죠. 유통산업이나 금융산업 비중이 높아서 PBR이 높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올해 자기자본 이익률 10%대 중반 이상 거기에서 적합한 PBR이 2.0배는 지금은 일단은 거품은 아니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미국과 똑같은 PER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 비해서 디스카운트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가령 뭐 지금 뭐 10배에서 PER이 뭐 15배라든지 요 정도는 뭐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게 또 재밌는 게 대신증권에서 네. 찾아보니까 2월 2일이었어요. 그 500포인트 높여서 올해 코스피 전망치 상단 5,800으로 잡았는데 네. 한 달도 안 돼서 또 네. 이걸 완전히 돌파해 버렸잖아요. 네. 뭐 굳이 상향 계획 있죠? 일단은 오늘자로 발간된 저희 대신뷰 간략한 요약자료에는 7,50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7,500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저희가 이번 주에 전체 애널리스트 회의를 통해서 각 섹터별로 이익 전망을 얼만큼 올릴 수 있냐라는 것들을 서베이를 받아가지고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반도체하고 비반도체를 나눠서 봤더니 그냥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갈 수 있는 레벨은 한 6,500선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그대로라고 본다면. 근데 지금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이 PER은 15배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사이클 때 PER 상단이 16배라고 본다면 이쪽에서 밸류에이션 확장은 좀 쉽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PER은 7배거든요. 근데 과거 평균을 봤더니 9.2배까지는 올라갔더라고요. 이 밸류에이션 상승을 감안해서 본다면 7,500선까지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 이익이
꺾이지 않는 한, 그리고 27년 이익 모멘텀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한 상단은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하자. 아시다시피 작년 2025년 말만 하더라도 5천만 말에도 꽤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훌쩍 넘어버렸고, 전자나 닉스 목표 주가도 지금 뭐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데 훌쩍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상단이 열려버리는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실적 시즌마다 어떤 흐름을 보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 닉스 모두 다 실적 시즌마다 거의 2배 가까운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있었거든요. 이 속도가 늦춰지는지 여부가 아마 이런 흐름들의 속도를, 가속도를 좀 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상단을 좀 열어놓자. 이익 전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던 상황인데 이 증가 속도가 꺾이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저나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디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한 두지 말고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황이 바뀔 때, 뭔가 질적으로 바뀔 때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네, 필요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만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이외의 부분 아까 얘기하셨는데 반도체 이외의 부분에서 주목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와 기아인데요. 오늘 뭐 52주 신고가 나란히 경신하고 그래서 미래 기술 기업으로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로 국한되는 게 아니죠. 네. 자, 이런 현대차 그룹의 주가 상승 이거 단순히 순환매로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어떤 구조적인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렇죠.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PBR 0.5배, 예. PR 5배. 전형적인 자동차죠. 네. 그런 상황에서 CES를 계기로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예. 시작했죠. 그동안에는 그냥 자동차 많이 팔려봐야 이익률 별로 안 나는 기업. 그랬던 상황에서 실적조차도 올해 상반기는 좀 반등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기대감은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저평가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CES를 계기로 로봇이라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왔고 여기에 글로벌 1위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성장, 그리고 이 상용화, 그리고 상장 기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이거든요. 예.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붙어주게 된다면 단순한 로봇을 넘어서는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힌트는 작년 젠슨왕이 줬습니다. 젠슨왕이 GPU 공급을 동맹 했었던 맺으면서 그때 줬던 데가 전자, 예. 현차, 그리고 SK그룹, 예.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왜 여기에 줬을까라고 본다면 그렇죠. 큰 흐름에 있어서는 피지컬 AI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이게 중요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를 줬고 현대차는 그룹을 줬다는 거죠. 그룹을 줬다는 의미는 로봇이나 이런 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레벨업되고 올라왔지만 그동안의 어마어마한 저평가를 울분을 토하듯이 올라오고 있는데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일시적으로 순환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수랑이 와가지고 깐부 동맹 맺을 때만 해도 그냥 아우 참 쿨하다 저 사람 이렇게만 봤는데 이런 변화가 있을 줄을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자, 김한진 박사님, 이 코스닥 얘기도 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상승 이어가는데 물론 탄력은 코스피만 못하지만은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요. 뭔가 여기에도 어떤 그 코스피의 뜨거운 장세가 확산되는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결국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뭐 쟁걸음이라고 하면 보폭이 짧으면서 빨리 걷는 건데 그 당시에도 코스닥이 좀 보폭을 크게 빨리 걸었습니다. 코스피보다. 그래서 닭이 피보다 낫다, 닭이 소보다 낫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포모가 일어나면 적은 금액으로 좀 수익률 게임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더 투기적인 그런 행태로 시장이 조금 뭐 질은 안 좋아질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코스닥이 질이 안 좋다는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시가총액 비율이 한 8대1 정도 되잖아요.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죠. 물론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이사를 코스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한 6분의 1이라든지 6대 1이라든지 5대 1 뭐 이 정도까지도 도전에 범직하지 않을까.
뭐 단서는 뭐 앞서 말씀 나눈 반도체 리더십, 크게는 AI의 리더십이 살아 있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다른 종목으로 다른 업종으로 분산될 수 있게끔 마치 뭐 S&P 500이 올라갈 때 혼자 M7이 독주하지 않고 최근에 한 1년 정도는 좀 러셀 2000 중소형주로도 예, 가고 그렇죠. 또 뭐 소매주로도 가고 가치주로도 갔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경기가 뒷받침이 되면 이 분산이 수월하게 되고 자금의 이동도 조금 가볍게 코스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강세장의 수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부터 이제 코스닥 상승률이 코스피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코스닥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경민 부장님, 시장을 좀 냉정하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환호할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수급 면에서 개인이 또 기관과 함께 지수를 밀어올리는데 네.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외국인 빠지는데 괜찮은 겁니까? 외국인이 빠지는데 외국인 보유 비중은 빠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올라간 것만큼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큰 오버웨이트도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종목에 올인을 했는데 이 종목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종목이 꺾이면은 굉장히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반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업종별 매매를 보시면은 코스피 전체 매도보다 전기전자 매도가 훨씬 더 큽니다. 예. 이거는 전자나 워낙 딕스가 워낙 많이 오르기 때문에 갖고 있던 비중 대비 오버웨이 폭이 커졌고 반대로 이게 올라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언더웨이트 된 쪽들을 좀 채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흐름은 1월에도 그렇고 2월에도 그렇습니다. 1월 달에 그냥 반도체가 압도적인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자동차가 갑자기 튀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외국인 수급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를 11조 넘게 팔았고요. 23개 업종을 샀습니다. 11조를 샀습니다. 그쪽엔 순매수였고. 네. 그리고 2월 달을 보면은 그래도 꽤 많은 업종들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최근 매도를 보면 반도체의 매도 집중도가 높긴 한데 은행, 보험, 증권 다 팔고 있고요. 최근 많이 올라왔던 방산이라는 종목들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던 것들은 좀 줄이고 언더웨이트 했던 걸 채우는 과정에 자기 있다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네. 있으니까 이게 언밸런스해지니까 이걸 맞습니다. 맞춘다는 네. 거죠. 왜냐면은 언밸런스해진 상황이 지속되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서 오버웨이트가 커지게 된 업종이 꺾이게 된다거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안 되죠. 또 다른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험할 때는 아마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빠질 때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비중을 줄여야겠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좀 위험하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국내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반도체하고 그동안 강했던 업종들은 국내 유동성이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아직까지 못 오른 쪽에서는 외국인 유동성이 뒷받침해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연기금도 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연기금 2월 달에 가장 많이 산 업종을 보면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동안 못 올랐던 그리고 내수주를 많이 샀고 화학 이런 업종들을 샀는데 요즘 이번 주에 좀 움직임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런 순환매 흐름에서 많이 못 올라간 쪽들의 장기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가 좀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있어서도 뭐 너무 올라간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길목 지키기 전략도 레벨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꼭 우리가 지켜야 할 투자 원칙이라고도 할 수 네, 있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박사님, 연초에 출연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안을 먹고 자라는 강세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딱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보면서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경계를 늦출 수도 없지 않습니까? 뭔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 우리가 그 신호를 포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데 그것이 뭐 반도체가 꺾이는 시점이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신호가 있을지요. 사실은 경기를 보고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항상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경기에 가장 먼저 선행해서 꺾이거나 올라가거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경기 쪽에서 뭐 신호를 찾는다라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버핏 지수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 GDP 대비 시총이 몇 배냐 이거로 따지는 지금 그거로 따지면 우리 상당히 올라와 있죠. 네,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의 이제 불균형성, 부정합성을 이제 따지는 건데 그것도 기업의 이익의 비중이 전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버핏 지수도 조금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무조건 뭐 미국이 2배가 됐으니까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도 꼭 맞는 법칙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제 아까 뭐 코스닥 말씀도 나눴지만 조금 경기, 특히 이제 경기는 지금 뭐 미국 소비 경기도 있고 또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뭐 데이터 센터 투자 경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 심리를 지배하는 경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뭐 GDP겠죠. 이게 계속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4분기 GDP가 1.4%였는데 지금 뭐 셧다운 때문에 한 1%가 깎였던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올 상반기에 미국 GDP는 투자 심리를 꺾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 쪽에서는 조금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 시그널을. 오히려 저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실망감. 그러니까 이것도 주가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가 안 비싸다면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뭐 그냥 괜찮아. 뭐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못 내리지 이러면서 오히려 박수를 칠 텐데 다 주가가 높으니까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너무 좋으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 금리 아무리 기준 금리를 내린다 해도 트럼프가 압박해서 연준을 금리를 내린다 해도 사실은 뭐 미국 그 기준 금리가 5.5에서 지금 3.75까지 175bp 내려오는 동안 지금 국채 금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번을 내린들 국채 금리가 내려가겠냐는 거죠. 특히나 상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컨센서스대로 한 2.7% 이렇게 찍히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바닥이겠죠.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4.5%라든지 이렇게 투자자들이 조금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치솟는다든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굉장히 약해서 국채 금리가 한 3.7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 3.7에서 한 4.5 정도를 조금 기본 스탠스로 투자자분들이 잡으시면서 그거를 위든 아래든 벗어나면 경기에 이상 신호가 있거나 아니면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좀 부담스럽게 하는 높은 금리도 시장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요즘은 뭐 금리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시대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니까 사실 큰 변동이 없어서 그랬는데 미국 국채 금리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로 이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강제 소각 이것이 가져온 영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니 무브는 확실히 증시 쪽으로 뉴머니들이 들어오는 그런 낌새가 느껴지는데 자, 핵심은 결국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8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한 건데 대신증권에서 이게 3차 상법 개정안 완료를 K디스카운트의 종료 선언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3차만 볼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를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골자는 외국인이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할 때마다 계속 지적했던 지배구조 이슈 그리고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주 친화 쪽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3차 상법 개정은 자사주를 계속적으로 매입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전면 차단을 했고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까지도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원들한테 나눠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그것도 주주 또는 직원들한테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 그렇게 외국인이 지적했던 지배구조 이슈가 굉장히 완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규 자사주 매입한 거를 소각하게 된다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드는 변화가 있겠죠. 네. 한국 증시는 매년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는 시장이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 없던 것처럼 한국도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계속 박스피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흐름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나라들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는 이제 주주총회와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지 여부가 또 다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주라고 하면 뭐 지주사나 네. 증권, 보험 뭐 이런 섹터를 뽑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쪽을 뽑을 수 있는데, 이제 또 봐야 될 것은 이제는 또 종목별로 나눠줄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자사주가 많다라고 해서 많이 올라오고 같이 무조건 올라오고.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좋은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법 개정이 통과된 이후 오히려 증권주나 이런 종목들이 쉬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아마도 최근 급등하는 과정에서 워낙 올랐죠. 기대감이 확대 재생산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공시하면서 그 기대감이 증폭되었거든요. 아예 예상하지 않았던 기업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저렇게 하는데 얘는 얼마나 할까? 그렇죠. 이런 기대감이 증폭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도했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 이후에는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기업마다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어떤 정책 강도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줄 텐데요. 이런 흐름들을 좀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수혜주를 고를 때 그냥 자사주 보유 규모만 보고만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준을 추가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현금이 많은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가 없다 하더라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주 친화 정책들은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 그리고 자사주에 대한 스탠스가 어땠는지를 보시면서 현금 비중이 많다고 한다면 또 다른 정책들의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수가 바로바로 줄어들 테니까요. 그러면은 EPS는 올라가고, 그리고 유통 주식수는 줄어들면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또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자, 3차 상법 개정이 마무리되자마자 이 정부는 확실히 진짜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뭔가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다음 카드로 거론되는데, 자,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핵심은 뭡니까? 상속 승계 부분에서 일부러 이제 주가를 누를 주가 수밖에 올라가는 걸 없는. 막는. 지금 뭐 상속세 계산할 때 그 직전 그 계산 개정 방법이 그 4개월 평균 주가라든지 뭐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주가를 눌러도 서로 눌러도 실질 가치에 조금 정확하게 준거해서 상속세를 부여하는. 지금 우리가 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2세 혹은 3세로 지금 승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못 오르는 기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래서 못 올랐구나, 아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기업들 중에 이제 자사주를 잔뜩 사놓고 이제 뭐 소각은 안 하고, 미국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무조건 사면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즉각 소각해서 지난 뭐 몇 년간 40%가 주수가 줄었죠. 미국 주가가 올라간 게 뭐 이익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 소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EPS가 올라가고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또 반도체 이외의 경기라든지 또 주식 시장에서의 과도한 공급 혹은 또 무리한 공급 혹은 쪼개기 상장, 또 이제 과도한 밸류에이션의 상장,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못하게 만들면, 상장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소액 주주들한테 불리한 상장을 막는 거죠. 공정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 공급 정책과 같이 밸런스를 맞았을 때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되는 거는 우리가 확연히 느낄 수 있고, 또 주식 공급 측면에서 이 자사주 소각 이 부분이 공급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책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 질문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질문을 두 분께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호랑이의 시선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지금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이게 미리 두 분께 이제 질문 공유 드렸는데 먼저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코스닥 ETF라고 그럴까요? 뭐 코스닥 지수 150 지수를 코스닥 추종하는 150 한 ETF. 3천만 원, 그다음에 코스피 추종하는 뭐 ETF를 한 2천만 원, 반도체 ETF를 1천만 원, 그리고 이제 바이오 ETF를 한 1천만 원. 그다음에 S&P는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인데 동일 가중으로 동일 가중 ETF가 있습니다. 1천만 원, 또 금 1천만 원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많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 그런데 주식시장은 뭐 조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종목을 하나 찍어야죠. 뭐 반도체는 너무 어려우니까. 예. 하여튼 저렇게 여러 가지 ETF들로 금과 현금까지 해서 포트폴리오 짜주셨고요. 이경민 부장님 어떻게 권하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하우스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탑픽으로 생각하는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 전지를 각 20%씩 나눠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각 업종의 대표주들을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관련된 ETF를 사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왜 20%씩 나눴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외국인 매매법을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도주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덜 올라온 업종들이 이 갭을 줄이는 모습들로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5개 업종의 고르게 포트폴리오를 나눠 놓게 된다면 만약에 한 달 뒤에 뭐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25%가 되고 뭐 나머지 업종들이 좀 낮아졌다면 요거를 좀 줄여서 아직까지 비중이 오히려 20% 밑으로 내려간 쪽을 또 채우고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계속 하면서 간다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1억이라는 포트폴리오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 뭐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지만 지난주까지만 본다면 올해 수익률이 뒤집어졌습니다. 증권주가 1위로 가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수익률 하위권에 있던 업종들이 좀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림들도 보여주는 등 반도체 독주 이후에는 항상 순환매가 나타났던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향후 뭐 등락이 있을 때마다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 규모 1억이라는 포트폴리오 규모 자체를 키우는데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순환매, 우리가 순환매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길목을 지키는 것도 방법일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 삼전 닉스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 해피하지만 못 가지신 분들 이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포모를 이겨내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 투자의 또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어야 이 포모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앞서도 뭐 모두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조금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빠질 거냐라기보다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입장에서 외국인들은 1년 전에 한 400조 정도의 코스피를 한국 주식을 사서 지금 700조 정도 사서 한 1,400조, 700조 정도의 지금 그 수익을 얻고 예. 그게 오버웨이트된 나머지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네.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리밸런싱 하듯이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우리도 조금 뭐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나오냐라는 것보다는 당신의 조금 그 투자에 대한 기간을 따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가장 안정적인 것은 저는 오히려 맥2라고 봅니다. 반도체 두 종목이 밸류에이션상 가장 안정적이다.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은 PR이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또 다른 거를 찾아서 이렇게 승부를 하시는데 오히려 좀 주식을 하시려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보시고 싼 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좋냐, 어떤 종목 좋냐 이렇게 질문이 많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밸류에이션상 좋으니까요. 이경민 부장님께 똑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이 반도체 포모를 이겨내려면 어떤 원칙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원칙이란 거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너무 서두르지 말자라는 예.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말고도 움직임직한 업종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까지는 증권주가 어마어마한 예.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고 최근 보면은 2차 전지도 뭐 인터넷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잘 관심 있는 업종들을 잘 놓고 보셔서 많이 올라온 것들은 좀 기다리고 덜 올라온 것들은 좀 담아놓고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은 좀 밀렸던 쪽을 좀 더 담아놓고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천천히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천 왔으니까 다이렉트로 7천, 8천 갈 것 같지만 꼭 그럴 때 좀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을 때 조금 냉정해지고 또 단기 변동성이 커질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원칙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6천 시대입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역사적인 순간인 것은 부인할 수 없죠. 강세장이 길어질수록 기대는 커지고 기준은 느슨해지게 마련입니다. 흥부는 절대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강세장, 지수 슈퍼사이클의 끝을 걱정하기보다 지금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전쟁권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